찻서리가 내린 늦가을 강원도 하천의 제7보병사단은 잿빛 하늘 아래 잠겨 있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위병소의 낡은 철책을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냈고 그 바람에는 막사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젖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박진태는 굳게 닫힌 면회실 창문 너머로 앙상한 자작나무 가지들이 세차게 흔들리는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수십 년 전 그는 저 너른 연병장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을 호령하며 그들의 심장 박동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열하곤 했다. 어깨 위에 빛나던 두 개의 별을 내려놓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군부대의 공기는 언제나 그의 녹슨 갑옷을 다시 끄집어내 과거의 전장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그의 화려했던 계급도 씁쓸한 회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손자가 아니었다. 가문의 대를 이을 혈육이자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며 희미해져 가는 미래의 유일한 불씨, 이서준이었다. 면회실 내부는 끓이다만 된장국의 쿰쿰한 냄새와 덜 마른 전투화의 축축한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다. 벽에는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행동 강령 포스터가 위태롭게 붙어 있었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는 겨울의 냉기를 그대로 머금어 마치 얼음덩어리 같았다. 박진태는 단 한 번도 의자에 앉지 못하고 초조하게 창틀과 출입문 사이를 오가며 시선을 던졌다. 긴장감에 목 안이 바싹 말라붙었지만 그는 정수기에 미지근한 물 한 모금조차 삼키지 않았다. 1분 1초가 야전 지휘관 시절의 그 어떤 작전보다 더 더디고 혹독하게 흘러갔다. 마침내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녹슨 철제 문이 열렸다. 추위에 잔뜩 움츠린 관리병 하나가 조용히 경례를 붙였고 그의 등 뒤로 고개를 푹 숙인 한 이등병이 그림자처럼 날아 들어섰다. 짙은 녹색의 전투모는 이마를 거의 삼킬 듯 깊숙이 눌러써 있었고 잔뜩 풀이 죽은 어깨는 헐렁한 군복깃 아래로 숨을 곳을 찾는 길 잃은 새처럼 파르르 떨고 있었다. 박진태의 미간에 얼어붙어 있던 깊은 주름이 한 겹 더 파고들었다. 고개 들거라. 과거 수백 명의 병사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낮고 단호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등병은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기만 했다. 박진태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가 거친 손으로 모자챙을 단숨에 들어 올렸다. 희뿌연 형광등 불빛 아래 시퍼렇게 부어오른 광대뼈가 끔찍한 형태로 드러났다. 눈가에는 터진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붉게 번져 있었고 찢어진 입술에서는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 위로 바른 약초 연고의 씁쓸한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 나왔다.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이서준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공포의 잔향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박진태의 시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상처의 깊이와 방향,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내려갔다. 단순한 주먹 자국이 아니었다. 발 등 정확히는 전투화 아코로 가격당했을 때 남는 타원형의 깊은 멍이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병사들의 상처를 무심하게 지켜보며 지휘했던 그의 방대한 기억이 성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훈련장에서 아니 그 어떤 공식적인 군사활동 중에도 이런 형태의 멍은 결코 생길 수 없다. 절대로. 박진태는 주위를 둘러보는 최소한의 신용조차 하지 않고 품 안에서 구형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 번호 2번 강지훈. 짧은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에서 힘 있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10분 안에 면회실로 와라. 내가 직접 봐야 할 일이 생겼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늙은 장군의 서슬퍼런 권위는 현역 사단장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박진태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손주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차가운 뼈마디가 그의 뜨거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그만 숨겨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서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조개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 고집스러운 침묵 속에서 박진태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신병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했던 비밀을 품고 견뎌내는 것이 군인의 미덕이라는 그 끔찍한 군대식 인내를 자신의 피부치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요였는지 자신의 피가 역류하며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철모를 쓴 위병들이 허둥지둥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고지어 검은색 군용 세단 한 대가 뿌연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면회동 바로 앞에 급정거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의 강지훈 소장이 직접 차 문을 열고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했다. 그의 뒤로 각 잡힌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했다. 그들의 동공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으로 팽팽하게 빛나고 있었다. 면회실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으로 잠겼다. 강지훈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박진태 앞에 다가와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했다. 보고받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박진태는 대답 대신 손주의 전투모를 완전히 벗겨 멍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강지훈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강지훈의 입술이 돌처럼 굳었다. 그는 즉시 뒤돌아서서 참모들에게 짧고 강렬한 명령을 내렸다. 현 시간부로 해당 대대전 병력의 생활 반경을 즉각 통제한다. 헌병감찰부 장교는 즉시 대기. 15분 뒤 사단장실에서 상황 보고를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을 깨부수는 거대한 해머처럼 면회실 전체를 울렸다. 박진태는 손주의 등을 단단히 감싸 안고 사단장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장군의 눈빛이 허공에서 스쳐 지나가며 뿜어낸 냉기는 면회실의 낡은 형광등조차 파르르 떨리게 만들었다. 바깥에서는 땅을 울리는 장갑차의 시동 소리가 들려왔고 부대 전체가 거대한 잠자는 짐승이 깨어나 몸을 일으키듯 요동치고 있었다. 단 한 사람, 최민석 상병이라는 이름 아래 종속된 공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흙먼지가 내려앉아 희귀한 냄새가 감도는 생활관. 밤 기온이 뚝 떨어진 탓에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은 눅눅한 군복 위에 차가운 서리를 얹었다. 그러나 이서준에게 더 매서운 것은 차가운 공기보다 최민석 상병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오싹한 전율이었다. 서준이 신병교육대에서 자대로 전입 온 첫날 밤, 최 상병은 취침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신병들의 침상 끝을 전투와 발길로 걷어차며 그들을 불러냈다. 그는 낡은 장판이 얼룩질 때까지 발뒤꿈치로 쿵쿵 위압적인 구두굽 소리를 냈다. 군복 소매에 달린 세 개의 선명한 병장 계급장은 어두운 조명을 받아 번쩍였고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개가 막 사로잡은 토끼를 내려다보는 듯한 잔인한 희열로 가득했다. 신병들 모자 쓰고 따라 나와. 생활관 문이 닫히자마자 한기가 훅 끼쳐왔다. 멀찍이 훈련용으로 쓰이다 지금은 거의 방치된 낡은 창고가 거대한 검은 덩어리처럼 서 있었다. 주변을 비추던 가로등은 일부러 꺼둔 듯 몇 번 깜빡이다가 완전히 소등됐고 바싹 마른 흙바닥만이 희미한 달빛 아래 납작 엎드려 있었다. 창고 문은 좁고 어두웠다. 최상병은 안으로 들어와 육중한 철제 걸쇠를 잠그며 신병들을 벽 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그는 비스듬히 벽에 기대더니 시뻘건 빛을 내는 손전등을 켜 그들의 얼굴에 차례로 비쳤다. 너희들은 기본이 안 돼 있어. 군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죄야. 죄값을 치러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다.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쇠붙이가 긁히는 소리가 섞인 군화를 질질 끌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겁에 질려 숨을 삼키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서준은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살이 아니라 공기가 스치는 것만으로도 뼈가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최상병은 신병들 중 키가 가장 작은 병사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는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더니 쓰고 있던 방탄 헬멧을 벗겨 손에 들었다. 이걸 왜 쓰고 다니냐? 머리가 필요 없잖아. 생각 같은 거 안 하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헬멧으로 병사의 귀 옆 관자놀이를 그대로 찍어내렸다. 둔탁한 금속 울림이 폐창고에 먼지 쌓인 공기를 뒤흔들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누구도 소리를 내어 울지 못했다. 얼어붙은 공포 속에서 서준은 창고 바닥에 떨어진 녹슨 나사와 볼트 개수를 세어가며 견뎠다. 헬멧이 내려찍힐 때마다 뼈마디가 덜컹거렸고 무릎 아래에서부터 파고드는 소근기 없는 통증이 희죽오는 최상병의 얼굴을 따라 매몰차게 올라왔다. 그날 이후 매일 밤 11시가 되면 창고는 붉은 손전등 불빛과 땀 냄새, 묵직한 먼지로 채워졌다. 최상병은 훈련 때 사용하던 교육용 목총을 들고 와 이건 막대 사탕이 아니라 군인의 자존심이라며 신병들을 무릎 꿇린 채 정강이를 사정없이 눌러 찍었다. 발등으로 뻗어오는 둔중한 통증이 뇌까지 치고 올라올 때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너희가 아파야 내가 편해진다. 그래야 부대가 조용해져. 서준은 늘 마지막 차례였다.
최상병은 교묘하게도 손등과 광대뼈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노렸다. 그래야 생활관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는 잘 보이지 않고 전투모를 깊게 눌렀었을 때 그늘에 감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상병이 전투와 악호로 턱을 치켜들게 하면 서준은 그저 창고 바닥에 꿈틀대는 벌레처럼 목을 웅크린 채 숨만 슉슉 내뱉을 뿐이었다. 어느 밤 서준은 창고 문이 닫히기 직전 시야를 스쳐 지나갔던 천장에 누런 전기줄을 보았다. 그날 이후 그는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기도 대신 숫자를 셌다. 1분만 더. 저 7칸짜리 전기줄을 넘어가는 순간까지만 버티면 끝난다.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린 줄 하나의 희망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극한의 공포는 사람을 우수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새벽 기상나팔이 울려도 누구도 창고에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침 점호 때 중대장이 신병들 불만 사항 있나 하고 물으면 줄 맞춰 서 있던 서준의 목젖이 꿈틀거리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만약 입을 여는 순간 최상병이 품고 있을 뽀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폐가 좋아왔다. 최상병의 폭력은 신병들의 자존심을 잘게 분해한 뒤 조각조각 다시 주입하는 과정과 같았다. 한 번은 새로 들어온 이등병이 상병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연거푸 큰 소리로 사과하자 최상병은 웃으며 빈 사과 상자를 가져와 그의 머리에 씌웠다. 내 사과는 이 상자만큼이나 가치가 없다. 비어있으니까. 상자 모서리가 귀 아래 여린 살을 파고들었고 곧 가늘게 흐르는 피가 상자 벽을 타고 흘렀다. 피냄새가 희미하게 퍼지자 최상병은 여기선 내가 법이다라는 말을 나지막이 여러 번 반복했다. 서준은 침상에 눕기 전마다 거울 대신 흙먼지 묻은 전투화 악호를 들여다보았다. 흙과 땀, 먼지, 그리고 얇게 말라붙은 갈색 피가 뒤섞인 전투화. 그곳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살갑보다 멍이 더 짙었다. 하루는 각계전투 훈련 도중 최상병이 서준의 방탄 헬멧 턱끈을 일부러 풀어두었다. 돌격 구보가 시작되자 헬멧이 옆으로 돌아가 시야를 막았고 그 탓에 서준은 철조망 아래를 기어가다 턱이 날카로운 철사에 찢겼다. 피가 흘러 전투조끼를 붉게 적시는 동안에도 최상병은 서준의 옆에 쪼그려 앉아 멍청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라며 바닥에 시멘트 가루를 상처에 문질렀다. 땀에 섞인 시멘트 알갱이가 살 속으로 파고들자 타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번졌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분대장은 그 장면을 무심하게 지나쳐갔다. 밤이 깊어지면 생활관은 정적에 휩싸였으나 서준의 귓속에선 최상병의 낮고 길쭉한 숨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때마다 그는 차디찬 흑백의 악몽에 빠졌다. 희뿌연 안개 같은 꿈속에서 누군가 등을 떠밀어 창고로 이끈다. 문이 닫히고 붉은 불빛이 꺼지는 동시에 전투와 악호가 광대뼈를 뚫고 들어와 귀 뒤에서 폭발음이 터진다. 서준은 순간 얼어붙은 공기에 짓눌려 눈을 떴다. 숨이 끊어질 듯 턱이 뒤틀렸지만 그의 입술은 언제나 침묵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멍은 옅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멍으로 덮개처럼 더 씌워졌다. 멍자국은 색이 아니라 계절처럼 겹겹이 쌓였다. 매일 밤 서준은 분해된 자존심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간신히 내일을 맞았다. 그럼에도 그는 현지의 할아버지에게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라고 적었다. 그 거짓말이 할아버지를 편안하게 해주리라 믿으면서도 손끝이 떨려 글씨는 폭풍우 속 구름처럼 흘러갔다. 그리고 다른 신병들도 점점 변해갔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두려움보다 무감각이 더 깊어졌다. 공포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감정은 스스로 작동을 멈춘다. 최상병은 그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날 밤 역시 창고 문이 닫혔다. 최상병은 헬멧을 손에서 흔들며 서준에게 말했다. 웃어. 훈련병이 웃어야 부대가 즐거운 법이다. 서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볼 안쪽에 멍울이 당겨와 쓰라렸고 눈꺼풀은 눈물에 젖었지만 눈물은 끝내 흘러내리지 않았다. 창고 바닥에 새겨진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해가 서준에게서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면회실에서 울린 침묵의 전화 한 통이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고에서 돌아온 밤, 서준은 씻지도 못한 채 침상 모서리에 주저앉았다. 극심한 피로가 몸무게를 2배로 늘려놓은 듯했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목덜미에 얹힌 지독한 불안감이었다. 그는 얼어붙은 손등을 바라보다가 아직도 시리도록 다가온 광대뼈를 살포시 눌렀다. 짙은 멍은 하룻밤새 검은 빛이 스며들며
더 넓게 퍼져 있었다. 불 꺼진 생활관, 침상마다 누운 신병들의 숨소리는 규격품처럼 일정했으나 서로의 공포를 감추기엔 그 숨결이 너무나 작았다. 누군가 작게 기침만 해도 잠들지 못한 모두가 동시에 뒤척였다. 다음 날 새벽, 기상나팔 대신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길게 연병장을 갈랐다. 최상병이 전체 기상을 외치며 생활관 방문을 발로 걷어찼다. 그는 신병들의 관물대에 놓인 휴대전화를 강제로 끄게 한 뒤 밤새 떨어진 기온 탓에 하얗게 김이 서린 창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다. 그 소리에 밀렸는지 유리창밖에 어둠마저 옴찔하며 물러서는 듯했다. 체력 단련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보를 명령받은 신병들은 잔뜩 얼어붙은 연병장을 달려야 했다. 몇몇은 딱딱하게 굳은 땅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으나 최상병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넘어진 김에 땅바닥이랑 친해져라. 이등병은 흙맛을 알아야 크게 되는 법이지. 흙먼지를 삼킨 서준의 폐는 따끔거렸다. 숨이 가쁘게 턱까지 차오르는데 한 신병의 전투화 끈이 풀려 질질 끌렸다. 최상병은 그 신병을 대열에서 끌어내 세워두고는 고무신 거꾸로 신었냐며 욕설을 퍼부은 뒤 팔꿈치를 뻗어 명치를 가격했다. 허공에서 허리가 꺾인 신병은 꿀렁이며 바닥을 보았지만 최상병은 눈가라라며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가혹행위는 계속되었다. 최상병은 생활관 폭도에 신병들을 세워두고 한 병씩 이름을 불렀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제자리 뛰기를 제멋대로 섞어 병사 맞춤형 피트라며 지휘봉으로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쳤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모욕이었다. 그는 말했다. 이 부대엔 법이 셋 있다. 첫째, 상병 말이 곧 명령이다. 둘째, 명령이 싫으면 훈련으로 말한다. 셋째, 훈련보다 맞는 게 편하면 그냥 맞아라. 굶주린 맹수처럼 반짝이는 그의 눈에는 군기가 아닌 사적인 쾌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중대장실 근무 지원을 나갔던 행정병이 복도를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고도 슬쩍 고개만 돌렸다. 신병 단속 빡세게 하네라는 뒷말을 남기고 태연히 사라졌다. 서준의 심장이 뜨거운 쇠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가슴팍에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점심 배식대 앞에서 최상병은 식판을 집어든 서준에게 다가와 소금을 한 움큼 쥐어주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짜게 먹어야 정신이 번쩍 들지.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도 짜게 써라. 알았냐? 곁눈질로 주변 병사들을 보니 누구도 서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 역시 짙은 죄책감과 압도적인 공포 사이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부대 전체에 낯선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훈련을 마치고 장비 정비와 순찰로 분주해야 할 시각이었지만 전 대대의 대기 명령이 걸리며 대대장실부터 분주한 전화벨이 울려 퍼졌다. 갑자기 사단장 순씨가 잡혔다. 감찰반이랑 같이 온다더라. 복도 끝에서 수군거리던 부사관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러나 최상병은 심드렁하게 타녔고 열쇠를 돌리며 휘파람을 불었다. 순씨가 뭐 무섭다고.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국방부 본부에 계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상병의 기관총 같은 웃음소리가 창고 앞 골목을 메아리쳤다. 신병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때 중대장 호출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대장실 회의석상의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이 칼같이 늘어섰다. 대대장은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올상을 지었다. 사단장께서 직접 오신다니 이번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는 서류철을 뒤적이더니 중대장에게 호통쳤다. 특이사항 보고 없었나? 신병 관련해서 뭐 없었냐고. 중대장은 굳은 살이 박인 손끝으로 구겨진 보고서를 가리켰다. 최민석 상병관은 그냥 생활지도 차원으로 보고하고 넘어갔습니다. 대대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그 생활지도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의 말끝엔 이미 짙은 자책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생활관에 어둠이 내려앉을 즈음 내무반에선 신병들끼리의 속삭임이 번져나갔다. 방금 대대장이 사단장한테 호출됐대. 누가 찌른 거 아니야 모르지. 근데 누가 전화를 했대. 말끝마다 스치는 불길한 낌새. 마치 먼 곳에서 불어오는 폭풍 전야의 바람 같았다. 하지만 그 믿기 힘든 공기를 걷어내기엔 그들이 겪어온 두려움이 너무나 깊었다. 서준은 침상 구석에서 편지 봉투를 만지작거렸다. 할아버지에게 또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수면 위로 힘겹게 올라오는 진실의 선을 붙잡아야 할까? 그날 밤도 여유는 없었다. 최상병의 호출이 있었다. 창고 문턱 위로 신병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최상병은 헬멧 대신 녹슨 쇠사슬을 가져와 운동화 끈에 묶어 놓았다. 오늘은 특별 체험이다. 그는 쇠사슬 끝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며 웃었다.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나 한번 시험해보자.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은 소리가 목덜미를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다. 눈을 멀게 할 듯한 눈부신 백색 전등이 폭발하듯 켜졌고 완전 무장한 군사 경찰 인원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석 상병, 현 시간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최상병은 잠깐 얼어붙었으나 이내 주먹을 들어 올리며 발악했다. 누가 시켰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들아.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금소금을 냈다. 군사 경찰 둘이 양팔을 낚아채자 그가 휘두르던 쇠사슬은 힘없이 바닥에 끌렸다. 신병들은 얼어붙은 채 차가운 조명을 멍하니 올려다봤다. 그 조명 아래 최상병의 얼굴은 처음으로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다. 군사 경찰은 창고 안에 매트리스, 목총, 열쇠 묶음, 심지어 핏자국이 말라붙은 헬멧까지 차례로 증거 봉투에 담았다. 창고 안에 가득 찼던 끈적한 공포가 빠져나가자 그 대신 서늘하고 매캐한 전투와 고무 냄새가 퍼져나갔다. 다친 병사, 조사를 맡을 깜찰 장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한 장교가 외쳤다. 서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떨궜지만 뒷줄에 서 있던 신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등병 이서준, 많이 맞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숨죽여 울던 진술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저도 맞았습니다. 이틀 전부터 밥도 못 먹게 하고 저는 비닐봉지를 씌워서 숨도 못 쉬게 했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감찰 장교는 무전기를 붙잡고 다급하게 보고를 이어갔다. 신병 다수 폭행 정황 확인. 피해자 긴급 후송 필요. 영내 구급팀 지금 즉시 창고 앞으로 이동 바람.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응답음이 방공기를 날카롭게 찢었다. 최상병은 군사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복도에 작게 침을 뱉었다. 나 나오면 너희 다 끝장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느 누구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복도 창문 너머로 파란 경광등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부대 담장을 비췄고 멀리 관리 부대 쪽에서 들려오는 확성기 방송 소리가 한밤의 훈련 구령보다 더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신병들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듯 말없이 바라봤다. 누구는 팔뚝을, 누구는 이마를 어루만지다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들은 자신의 첫 울음소리에 놀라 서둘러 입을 막았지만 본물처럼 밀려오는 울분은 간단히 멈추지 않았다. 서준 역시 광대뼈 및 멍울이 잘리는 듯 아파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안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있었다. 그 시각 사단장실 회의 테이블 위에는 구타에 사용된 목총과 쇠사슬, 헬멧, 핏자국이 선명한 전투복 사진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사단장 강지호는 팔짱을 낀 채 서류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숨겨진 건 산더미일 거다. 회의실 한편에는 박진태가 조용히 서 있었다. 군모 대신 검은 모직 외투를 입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여전히 지지 않는 별 2개의 서슬 털런 기세가 흘러나왔다. 소대장과 중대장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의 어깨엔 자신들의 자리에 비해 과하게 무거운 공포가 묵직하게 올라타 있었다. 강지우는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다. 내가 묻겠다. 보고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 대답 대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박진태가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군대는 명예와 책임으로 돌아간다. 명예를 버린 자는 책임도 버린 것이다. 그의 음성이 쇠 조각처럼 회의실 공기를 가르자 중대장의 무릎이 툭 꺾였다. 그 밤 부대 방송망에 사단장 직통 지시가 울려 퍼졌다. 전 장병은 내일 6시까지 대기. 모든 생활관은 상시 감찰 대상으로 편입한다. 군인답지 못한 자, 그 누구든 예외는 없다. 침상마다 눕지 못한 신병들은 텅 빈 복도에 기댄 채 새벽을 맞았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제 끝난 걸까? 서준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피로 잠긴 눈꺼풀 너머로 처음 떠오르는 여명은 낯설 만큼 창백했으나 그 빛은 최상병이 만든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씩 파먹고 있었다. 밖에서 군악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번져오기 시작했다. 부대 전체가 동틀 무렵 숨죽여 웅크린 생명을 깨우듯 구석구석 울렸다. 그리고 서준의 귓가에도 낡은 금관악기의 떨림이 번졌다. 그는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었다. 내일이 오고 있었다. 살결을 찌르던 바람은 서준에게도
그의 옆에서 떨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똑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바람의 겨울 끝자락부터는 분명히 존재할 새봄의 냄새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새벽 5시 검은 구름이 부대 상공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첫 휘트 구령이 시작될 시간이었지만 연병장은 기이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대신 의무대 소속 구급 차량이 응급처치용 천막 옆에 멈춰서 있었고 의무병들이 들것을 옮기며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침낭 대신 담요를 둘러쓴 이등병들은 창백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렸다. 창고에서 나온 신병들의 멍과 갈라진 입술이 형광등 불빛 아래 시퍼렇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감찰장교는 천막 가장자리에서 현장 진술서를 받아 적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 때마다 서류 봉투 위로 피가 묻은 거즈와 부러진 목총 조각이 겹쳐 보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필기구를 쥔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서준은 임시 진료소 한편에서 소독솜을 들고 자신의 볼을 천천히 눌렀다.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자 심장이 조용히 덜컹거렸다. 그는 옆 침상에 누운 동기 신병을 바라봤다. 밤마다 주먹바지가 되었던 그 병사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붓기가 심해 팔을 제대로 굽히지도 못했다. 서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가자 그 병사는 고개를 저었다. 형 이제 숨 안 죽여도 된대요. 사단장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서 기묘한 안도감이 묻어나왔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얼음장처럼 굳어졌다.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물 밖의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웠다. 같은 시각 사단장실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 사단장은 벽걸이 시계를 힐끔 보며 보고서를 넘겼다. 책상 위에는 군사 경찰이 밤새 작성한 현장 조사와 의무 기록, 그리고 최민석 상병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다. 잠금이 풀린 화면 속에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신병들의 동영상이 날짜별 폴더로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제목은 한결같이 교육이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호는 이를 악물었다. 박진태는 회의실 벽에 기대 서 있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형광등에 비쳐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방문이 열리는 기척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중대장과 소대장이 헬멧을 겨우 벗은 채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밤새 지워지지 않은 공포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강지훈이 낮고 차갑게 물었다. 어젯밤 신고 전화가 접수됐을 때 중대 상황 일지엔 특이 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이유가 뭐지? 중대장은 마른 입술을 삼켰다. 현재 파악 중입니다. 하극상 소지가 있어 과장 보고를 말끝이 흐려졌다. 강지호는 손바닥으로 서류철을 강하게 내리쳤다. 과장이 아니라 은폐다. 자네들은 경사들의 고통을 곪은 상처처럼 덮어버렸어. 박진태가 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발 뒤꿈치가 바닥을 울리자 중대장과 소대장이 동시에 어깨를 움찔했다. 내가 현역 시절에도 이런 비명이 있었다. 그때 난 한밤중에 담장을 넘어가 생활관을 뒤집어 놓았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히려 그 담담함이 날선 칼날 같았다. 그 결과 2명이 파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사가 하나 있었지. 이번엔 숫자가 더 늘어날 거다. 중대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대대장이 뒤늦게 헐레벌떡 들어왔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사단장님, 최민석 상병 가족이 변호사와 접촉해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지훈은 조용히 웃었다. 좋다. 그 변호사에게 이렇게 전해라. 구타 영상, 협박 통화 내역, 가후 캥이 피해자들 전원의 법정 진술 준비가 끝났다고.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숨을 깊이 쉬지 못했다. 강지훈은 손목시계를 보고 말했다. 최상병과 그의 아버지 최경환 중령은 오늘 14시에 군 검찰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신병 1중대전 인원은 피해자 보호 조치 후 증언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박진태를 바라봤다. 선배님, 부탁이 있습니다. 박진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네. 난 내 손주 상처만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는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을 꺼냈다. 내가 장군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심리전단 파견 장교들이 아직 현역으로 있다. 신병들 상담과 재교육, 내가 책임지고 돕겠네. 강지훈은 길게 숨을 내쉬며 경례를 붙였다. 오후 군기가 완전히 꺼지고 부대 정문 앞에 군 검찰 소속 차량이 도착했다. 양옆에 호송 한 병이 내리자
최상병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차문 밖의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의 난동으로 입술이 터진 채였지만 그는 여전히 독서를 내뱉었다. 이거 다 쇼야. 곧 뒤집힐 거라고. 헌병이 어깨를 내려눌러도 그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었다. 출입문 근처에 일렬로 서 있던 신병들은 숨을 삼켰다. 최상병이 부대 정문을 지나갈 때 그들은 어느새 서로의 손등을 꽉 잡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서준의 눈이 성광처럼 번뜩였다. 최상병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엇갈렸다. 최상병은 피투성이인 입술을 비틀어 비웃었지만 서준의 얼굴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멍으로 푸르게 물든 뺨이 서늘한 결의의 빛을 반사했다. 그 눈빛은 애초의 두려움이 아닌 차분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군 검찰 호송 차량이 시동을 걸며 먼지를 일으켰다. 그 흙먼지 사이로 최상병의 아버지 최경환 중령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바람에 휘날리는 정복상의 어깨에 달린 독수리 마크가 흙먼지에 가려 희미했다. 그는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아들, 나도 사단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 호송 헌병이 막아서자 최중령은 분노와 초조가 뒤섞인 얼굴로 외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러나 대답 대신 차창이 툭 하고 올라가며 최상병의 얼굴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차가 움직이자 최중령의 외침이 황량한 도로 위에 메아리 쳤다. 그날 저녁 사단장실 벽면 전자 게시판에는 군 기강 확립 특별 지시 1호가 공지되었다. 신병보호 프로그램 고안 고참병 지도 방식 전면 재검토 익명 신고 한라인 설치. 밤새 자료를 정리하던 감찰팀 대위는 피곤에 찌든 눈으로 서준을 찾아왔다. 증언 녹취 준비됐습니다. 서준은 침대밭에서 일어섰다. 멍이 덜 가신 얼굴이었지만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다. 녹취실은 조용했다. 마이크 앞에 앉은 서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은 가족을 버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싸운다고 배웠으니까요.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했다. 그런데 최민석 상병은 우리를 군인이 아니라 자기 장난감으로 봤습니다. 녹음등이 깜빡이는 동안 서준은 그동안 억눌러뒀던 밤의 절규를 한 문장씩 꺼냈다.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엔 겨우 다시 시작된 심장 박동처럼 낮은 진동만이 남아있었다. 녹취가 끝나자 감찰팀 대위가 고개를 숙였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 순간 서준은 이곳이 더 이상 창고의 어둠이 아님을 깨달았다. 밖으로 나오는 길, 겨울 해가 살짝 기울어 붉고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바람 끝에 묻힌 냉기가 여전히 살을 찔렀으나 돌아오는 내일은 분명 달랐다. 생활관 복도마다 마치 숨죽였던 공기가 새 주인을 맞이하듯 조용히 흔들렸다. 한편 사단장실 깊숙한 곳에서 강지호는 마지막 서명란에 사인을 남겼다. 바로 박진태는 창문 앞에 서서 멀리 이어진 활주로 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로 낮은 대화가 흘렀다. 강지훈이 말했다. 군대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맞지만 그물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박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그 괴물 한 마리를 묻었네. 남은 일은 상처난 땅을 메우는 것이겠지. 창밖 하늘은 밤색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그 위로 얇은 달빛이 길게 내려와 부대 철조망을 부드럽게 감쌌다. 부대 어디에선가 군악대가 자정점오전 연주를 시작했다. 트럼펫 소리가 희미하게 퍼지면서 차갑던 공기에 기묘한 따뜻함이 번져갔다. 신병들의 생활관에서도 감찰팀의 천막에서도 그리고 강지훈의 사단장실에서도 모두가 그 음악을 들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누구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최상병의 잔혹한 그림자는 파쇄되었고 임시 진료소 천막 안에 켜진 백색 등처럼 부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밝아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부대 후방 도로를 따라 푸른 경광등이 6줄로 번쩍였다. 군 검찰 호송대가 최상병을 태우고 떠난 뒤에도 사단은 잠들지 않았다. 퇴창고 앞엔 노란 통제선이 둘러쳐졌고 감찰팀은 강풍 속에서도 조명 장비를 세워 현장 역추적을 계속했다. 바람이 비닐 테이프를 때리며 휙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최상병이 남기고 간 비명처럼 귀를 후벼 팠다. 이서준은 야간 진료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하늘엔 별 대신 강력한 투광기 불빛이 쏟아지고 폐창고 지붕 틈새로 스며든 조명이 축축한 먼지를 반짝이게 했다. 그는 그곳을 스쳐 지날 때마다 자신이 밤마다 맡았던 비릿한 흙냄새가 다시 목에 걸리는 듯했다.
그러나 오늘 그 냄새 위에 새로 덧씌워진 것은 방부제 냄새와 사료종이 냄새였다. 증거라는 이름으로 창고를 봉합하는 냄새였다. 사단 본부 건물 3층 임시감찰분석실, 강지훈과 박진태, 그리고 국방부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자정이 넘도록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최상병이 휴대전화로 찍은 폭행 장면이 가감없이 담겨 있었다. 신병들의 비틀린 얼굴, 피가 튀는 어두운 창고, 저열한 웃음소리. 박진태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말 대신 이를 악물었다. 조사관이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가혹 행위, 협박, 성적 수치심 유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만 12개가 넘습니다. 그 시각 군 검찰 구금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최상병은 구속복 위로 갈색 얼룩이 번진 붕대를 두르고 있었다. 오후 신문에서 그는 훈육이었다, 장난이었다, 서로 동의했다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피해 병사들의 녹취와 영상 증거 앞에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한 검찰관이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말했다. 내가 경찰서에 있었다면 특수폭행 혐의로도 부족해. 여긴 군사법정이야. 군기를 어지럽힌 대가는 민간 사회보다 더 크다는 걸 보여주마. 그러자 최상병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올려 소리쳤다.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봐. 금방 끝날 일이라고. 그러나 대답 대신 철제 문이 찰칵 하고 잠겼다. 폭로 끝 수감동 CCTV에 붉은 불이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쳤다. 그 빛은 이제껏 그가 신병들을 비추던 손전등 불빛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다음 날 아침 본부 회의실에서는 전 간부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은 번갈아 가며 자리에서 일어나 경위를 해명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는 순간마다 고개가 떨려 목소리가 갈라졌다. 피해 병사들이 작성한 익명 진술서엔 그들이 보고도 무기력하게 외면했던 밤의 폭력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지호는 판결문처럼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징계가 아니라 해체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은 대대장의 무릎 관절이 꺾이는 소리로 이어졌다. 최경환 중령은 아들의 구속 소식을 듣자마자 군 법무실로 전화를 걸어 쉼없이 로비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국방부 직할 깜찰본부로 이첩된 상태였다. 통화가 끊기자 그는 사무실 벽에 붙은 군단 체계도에 주먹을 날렸다. 액자 유리가 산산조각 나고 그 조각들 속에 자신의 훈장이 난잡하게 뒤섞여 보였다. 부하 장교들이 음성을 낮춰 수군거렸다. 최중령님도 끝났어. 저녁 얘기 나오더라. 균열은 권력을 지탱하던 유리벽을 따라 끝없이 번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신병생활관에는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 소리가 피어올랐다. 한 이등병이 타박상에 붙인 거즈를 쿡 찌르며 나 전역하기 전에 상병장 달 수 있을까? 라며 농담을 건넸다. 서준은 그 소리에 짧게 웃고는 책상 서랍에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편지를 꺼냈다. 잉크가 번질 만큼 힘을 준 필체로 그는 적었다. 할아버지, 늦게나마 용기 내었습니다. 내일 꼭 정식으로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글씨가 채 끝나기도 전에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리고 열흘 뒤 최민석 상병 사건은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 올라갔다. 기자석은 카메라 셔터음으로 포화 상태였다. 대변인은 군 기강 확립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엄중하게 다스려 본보기를 세우겠다는 단호한 멘트를 남겼다. 텔레비전 화면 속 자막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다. 최민석 상병 구속 기수, 최대 징역 10년용 예상. 서준은 생활관 TV를 멍하니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토했다. 모자 속에 갇혀있던 공기가 비로소 폐끝까지 시원하게 밀려 들어오는 듯했다. 그날 밤 서준은 면회실에 다시 섰다. 이번엔 초겨울의 칼바람 대신 따뜻한 전열기 바람이 등을 데웠다. 문이 열리자 박진태가 마치 처음 방문한 할아버지처럼 분주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엔 가느다란 편지 봉투와 함께 감찰팀이 발급한 피해 병사 심리 회복 지원서가 들려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다. 살같이 부드럽게 닿는 그 짧은 순간 서준은 깨달았다. 부서졌던 자존심이 다시 제자리에 끼워지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는 밤참호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는 더 이상 어디론가 끌고 가는 구령이 아니었다. 오히려 허공을 가르며 잿빛 담장 위로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상서로운 울림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멀리 구금실의 좁은 창살로 흘러들던 그 나팔 소리는 최상병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한때 뭉개버렸던 작은 존엄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짓밟았던 이등병들의 숨죽인 울음이 흡사승전가처럼 귓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대 상공을 덮었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혔다. 달빛이 드러나 창고 지붕에 부서진 슬레이트 위에 부드러운 선을 그렸다. 그 빛에 비추어진 통제선 테이프 위 글자가 은색으로 반짝였다. 폐쇄, 영구보존, 폭력이 번성하던 그 좁은 공간은 이제 증거가 되어 앞으로 군이 넘어야 할 죄의 흔적을 증명하는 기념비로 남았다. 그리고 박진태는 강지훈과 마지막 술잔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군복 벗고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선배님이 남기신 발자국이 오늘도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두 장군의 그림자가 겹치며 길게 늘어져 바닥을 스쳤다. 오래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맹세했던 약속이 이제는 군 내부의 가장 작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사막했던 밤이 그렇게 끝나갈 때 군부대 울타리 바깥에는 새벽 서리가 어둠을 베고 하얗게 내렸다. 그리고 그 서리 위로 첫 새벽 해가 붉은 선을 긋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남은 결말, 최상병의 완전한 몰락과 부대가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을 예고하는 피의 서광이었다. 경계 초소의 스피커에서 맑은 기상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부대는 여전히 야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은 최민석 상병과 그의 아버지 최경환 중령의 군사법원 구속적 부심이 열리는 날이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정문 밖엔 취재 차량이 길게 늘어섰고 철책위 조명이 번쩍일 때마다 카메라 플래시가 뒤섞여 눈부신 섬광을 만들었다. 병사들은 창문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얼어붙었던 두려움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한때 저녁마다 창고로 끌려가던 신병들의 손끝이 차가운 창틀을 스쳤다. 금속의 감촉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흐르는 공기는 전혀 달랐다. 군 검찰 호송차가 법정 마당에 도착하자 최상병은 수용복 차림으로 끌려 내려졌다. 입술은 터진 그대로였고 한쪽 볼은 새로 붙인 거즈가 흉하게 들떠 있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치자 그는 고개를 쳐들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곧 헌병이 뒤통수를 눌러 바닥의 시선을 받게 했다. 주위에서 셔터음이 폭죽처럼 터졌지만 어느 누구도 동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복도 끝 최중령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계급장 위에 임시 면직 표식이 덧붙여졌고 약장이 사라진 가슴팍은 휑하게 비어 보였다. 그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두 겹의 헌병 라인이 가로막자 다리 허공에서 힘없이 떨렸다. 재판정 내부는 맹방조차 꺼둔 듯 무겁고 답답했다. 군사 판사는 서리를 들춰보다가 피고를 노려봤다. 책상 위엔 폭행 영상 스틸컷과 피해 병사 진술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군사 판사의 목소리가 선고문처럼 울렸다. 피고 최민석, 피고인 신분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혹 행위, 특수폭행, 협박, 불법 촬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부대 군기 붕괴를 초래했으며 상관인 부대 지휘부 또한 이를 묵인, 방조했다. 그는 판결봉을 탁 하고 두드렸다. 따라서 군형법 제44조, 45조, 94조에 의거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다. 실형 집행 즉시 군사교도소로 이감한다. 순간 최상병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구멍은 걸쭉한 침만 삼킬 뿐이었다. 이어 시선이 최중령에게로 옮겨졌다. 군사판사는 탈권유적 은폐 혐의를 열거하며 지휘 책임 회피와 직권 남용으로 강제 전역 및 연금 전액 환수, 징계위원회 회부를 선언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자 최중령의 어깨가 처참하게 내려앉았다. 완장처럼 빛나던 계급이 무게를 잃자 그는 늙은 민간인보다도 왜소해 보였다. 법정 복도에서 헌병들은 최상병의 양팔을 잡아채 교도소 호송차로 끌고 갔다. 철문이 탕 하고 닫히자 종이장처럼 얇은 햇살이 차창을 찢고 들어와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 빛은 언젠가 그가 창고에서 휘두르던 빨간 손전등보다 훨씬 강렬했고 동시에 잔혹했다. 호송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차량 내부 모니터에 교도소 내부 규율 영상이 흘렀다. 폭력은 가장 무거운 교정 대상이라는 자막이 뜨자 최상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만든 지옥보다 더 깊은 지옥이 이제 곧 그를 맞이할 차례였다. 한편 부대에선 후속 조치가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됐다. 강지훈 사단장은 신병교육연대 장정들을 구보 대신 대강당으로 모이라 명령했다. 연단에 올라선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한 동료가 용기를 내 우리 모두를 구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익명 신고 시스템 개통과 고참병의 신병 멘토링 제도 계획도가 띄워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이어 박진태가 굳은 표정으로 단에 올라섰다. 그는 전역 장군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군인은 국토 수호 이전에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는 인간이다. 나는 내 손주가 당한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때 나는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육군은 달라졌다고. 그는 빈주먹을 가슴에 댔다. 전장은 이미 눈물로 젖은 청춘들 사이에서 재건되고 있었다. 그날 밤 생활관 TV 뉴스에 최상병 선고 장면이 나오자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봤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전면 재정비 계획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이등병이 작게 환호성을 질렀다. 척추처럼 굳어있던 두려움이 풀어지자 병사들은 각자 격려하듯 서로의 등을 두드렸다. 서준은 조용히 TV 화면을 응시하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잠들 무렵 감찰팀 천막 앞에서 서준은 강지훈에게 정식으로 경례를 올렸다. 보고합니다. 피해 병사 지원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강지훈은 경례를 받아준 뒤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 봉투엔 군복 차림 인물 스케치가 그려진 감사장과 함께 교육연대장 명의의 용기 배지가 들어있었다. 서준은 눈을 크게 떴다. 누가 당신을 장군의 손주라고 기억하든 말든 이 배지는 당신이 부대를 바꾼 증표다. 강지원이 말했다. 군인은 계급으로 존중받지만 인간은 용기로 기억된다. 서준은 그제야 웃었다. 살짝 벌어진 입술이 광대뼈를 건드려 따끔했지만 그 아픔은 더 이상 공포의 살점이 아니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폐창고 위에 걸린 봉인 테이프가 서늘한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한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플래시를 비추다 창고 문패 밑에 초소형 동판을 붙였다. 가혹행위 방지 교육 현장. 저마다 지나가며 보게 될 작은 기념비였다.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을 가두는 공간이 아니라 경고를 환기하는 훈장으로 기능할 것이었다. 그리고 국방부 홈페이지엔 사건 경과가 공식 등록됐다. 보고서 맨 아래엔 피해 병사의 익명 진술이 실렸다. 우리를 구한 건 누군가의 별 2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민 작은 목소리였다. 클릭수는 밤새 폭증했고 댓글은 격려와 사과, 스스로 군을 떠올리는 늙은 예비역들의 반성이 이어졌다. 세상은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부대 경계등이 꺼질 무렵 이서준은 생활관 앞벤치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끝까지 내려왔다가 따뜻한 김이 되어 흘러나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용기 배지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다. 작은 세 조각이었지만 두 울림은 거대한 훈장보다 묵직했다. 먼 동쪽 하늘이 연한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교도소로 향한 호송차는 이미 먼 길을 달리고 있었고 차창 너머 최상병의 시야엔 철조망과 콘크리트 벽이 지평선처럼 이어졌을 것이다. 그곳은 결코 나오지 못할 긴 밤의 시작이었다. 반면 부대는 피투성이었던 어제를 벗어나 첫 새벽 빛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늘은 아직 차가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봄 기운이 정말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새벽에 깨어있던 모든 이가 동시에 알아차렸다. 동짓달 한겨울이 지나고도 서천 하늘에 붉은 기운이 맴돌던 어느 새벽, 부대는 육군 창설 기념 행사를 앞두고 분주했다. 그러나 올해 기념식은 예년과 달랐다. 구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첫 완료식을 겸한다는 사단장의 특별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사단 연병장 한복판에는 새롭고 높다란 깃대가 칼바람 속에 우뚝 솟아 있었다. 깃발은 아직 감청색 비단으로 쌓여 있었고 장치 뚜껑엔 전후 보호, 명예회복이라는 문구가 금실로 수놓여 있었다. 해가 들기 전부터 대대 전원이 전투복 차림으로 정렬했다. 숨결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오르고 전투화를 밟는 소리마다 서릿발이 깨져나갔다. 이서준은 제일 앞줄에 섰다. 광대뼈를 덮었던 멍은 옅은 황색으로 발해 있었고 새로 지급받은 방한 마스크끈이 뒷등을 감싸고 있었다. 그의 왼쪽 가슴에는 며칠 전 받았던 작은 용기 배지가 새벽빛을 받아 번뜩였다. 배지 바로 위 명찰엔 아직도 이등병 2글자가 소박하게 자리했지만 그 뒤에 숨은 무게는 어느 별 2개보다 묵직했다. 정각 8시 군악대가 승리의 함성 연주를 시작했다. 북소리가 울리자 강지훈 사단장이 단상에 올랐다. 좌우의 헌병 기동대장이 도열했고
뒤편엔 국방부 인권 보호관 그리고 전역 장군 신분의 박진태가 자리했다. 강지호는 힘있게 목청을 가다듬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깃발을 세웁니다. 그 깃발엔 별도 화려한 부대 마크도 없습니다. 오직 전우라는 두 글자만 새겼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깥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대 안에서조차 전우를 해치는 폭력은 언제든 또 다른 전투를 일으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대열을 바라봤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한 장군의 별이나 한 사단장의 지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목소리를 낸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강지훈의 손짓이 떨어지자 군악대가 곡조를 낮추며 트럼펫의 외로운 소절만 남겼다. 이어 감청색 비단이 천천히 풀렸다. 푸른 바탕 위에 흰실로 수놓인 단어가 서리 빛을 머금고 서서히 펼쳐졌다. 전우. 단순한 두 글자가 춤추듯 바람을 타자 대대 병사들 틈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연병장을 휘감은 정적을 깨고 박진태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전투화를 박차는 묵직한 소리가 마치 오래된 북소리를 대신했다. 그는 서준 앞에 멈춰 섰다. 전우, 앞으로. 서준이 한 발 내딛자 해가 막 수평선을 넘어 연병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박진태가 재킷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검은 벨벳을 연 순간 은빛 헬멧 모양의 특별 공로 휘장이 눈부시게 빛났다. 보고한다. 이등병 이서준,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용기 있게 진실을 고백, 부대 기강 재건에 기여하였으므로 이에 육군 장려 휘장을 수여함. 강지훈 사단장이 낭독하자 군악대는 짧은 팡파르를 울렸다. 비록 정기 진급과 관계없는 휘장이었지만 대열에 선 모든 병사들은 그것을 최고의 훈장처럼 바라봤다. 휘장을 받아든 서준의 팔이 살짝 떨렸다. 그는 단 한 번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작고 단단한 떨림이 연병장 바닥을 타고 퍼져나가자 줄 맞춰 서 있던 병사들의 발끝이 차례차례 움직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침을 삼켰다. 마치 전우의 고통을 뒤늦게라도 나누려는 듯했다. 이어 박진태가 단상으로 올라왔다. 빛이 반사된 회백색 머리칼이 투명하게 빛났다. 나는 이 자리에 할아버지이자 예비역 장군 신분으로 섰다. 그러나 지금 내 계급과 나이는 모두 있는다. 오늘 이 휘장을 받은 내 손주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군인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 군을 떠난 나 또한 다시 한번 약속한다. 전우 보호라는 새로운 전통을 온 힘 다해 지켜나가겠다. 그의 마지막 음절이 울릴 때 대활 맨 뒤에 한 병사가 조용히 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연병장 전체 병력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다. 겨울 하늘로 솟는 팔꿈치들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 안엔 더 이상 공포의 축축한 서리 대신 뜨겁게 피어오르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서준은 회창고 앞 노란 봉인선을 바라봤다. 바람에 흔들리던 테이프가 오늘따라 무척 가벼워 보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고 문패 및 은색 동판을 엄지로 한 번 문질렀다. 싸늘한 금속이 손끝을 얼렸다. 그러나 손 안에는 스틸 따뜻한 휘장과 배지가 나란히 있었다. 형 봄 오기 전에 저 창고 헐어버린대요. 뒤에서 피해 병사 중 하나가 말했다. 새로 교육관 짓는다네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 뿌리째 뽑는 거지. 그 순간 휘발성 기억처럼 창고 안에 맴돌던 최상병의 웃음소리가 아득히 멀어졌다. 점심 무렵 사단장실에선 최종 징계 결과가 게시됐다. 대대장은 정직 6개월 후 보직 해임. 중대장, 소대장, 행보관은 감봉 및 전출 조치. 외부 언론에서는 육군 전례 없는 고위 간부 문책이라며 특집을 보도했다. 한 방송사 패널이 말했다. 별 2개의 외압이 아니라 이등병 1명의 용기가 군을 살렸습니다. 바로 그날 밤 최상병이 수용된 군 교도소 접견실. 최중령이 면회실 유리창 너머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최상병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돌아앉았다. 화면 너머 그의 목 뒤에 새겨진 수용번호가 차갑게 빛났다. 기자들은 면회 직후 쏟아져 나오는 최중령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아버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중령은 뜸을 들이다 짧게 대답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 한 줄이 다음 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설악산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다. 눈 덮인 산등성이에서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고참들이 먼저 물통을 나르고 신병들의 배낭 스트랩을 조여주었다. 행군 막바지 서준은 뒤처진 동료의 팔을 잡아 끌었다.
발목이 휘청거리던 그 이등병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웃었다. 살려줘서 고맙다. 전후 양쪽에서 번갈아 잡아끈 두 신병은 서로를 부축해 능선을 넘었다. 훈련 종료 점 해질녘 연분홍 하늘 아래 사단 마크가 떠오를 때 대열 전체가 동시에 함성을 질렀다. 그 함성은 헬멧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조차 따뜻하게 변주했다. 저녁 구호 복창식에서 분대장이 구령을 외쳤다. 전우를 지킨다. 그때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박자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답했다. 끝까지 목이 갈라지게 외친 그 순간 창고의 어둠에서 배운 절망은 완전히 산화되었다. 포대 위로 올라선 손끝에 봄 햇살이 닿았다. 훈련 복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진태는 손주와 함께 사단장실을 찾았다. 강지훈이 따뜻한 차를 내오자 박진태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서신을 꺼냈다. 육군 인권생활관 안전 자문관 위촉장나 같은 예비역도 부대 밖에서 도울방도를 찾았네. 박진태가 너털웃음을 지어 보였다. 강지훈이 찻잔을 부딪히며 답했다. 이제 별 2개를 벗은 장군이 아니라 별보다 더 빛나는 해결사로 모시겠습니다. 마주오는 두 선배의 머리 위로 어느새 창문 틈 밝은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리고 면회실 대신 대대 강당에서 열린 작은 가족 간담회. 서준은 동료들의 박수 속에서 할아버지에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보고합니다. 이등병 이서준 신병 특수 교육 수료 완료. 전우들과 함께 헌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박진태는 손주를 끌어안으며 낮게 대답했다. 이제 네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라. 밤이 깊어갈 무렵 생활관 불이 꺼진 뒤에도 서준은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교도소를 향해 달리던 그 호송차는 이미 산 너머 어디쯤에 닿았을 터였다. 그러나 매서운 바람도 전조등 없는 밤길도 결코 그들이 서 있는 길을 바꿀 수 없었다. 전우를 지킨 용기가 그 자체로 길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맑은 빛 아래 폐창고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새 교육관과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오늘 서준이 받은 용기 배지 모양을 본떠 작은 헬멧이 새겨진 기념비. 누군가 어둠 속에서 떨며 창고를 바라보던 날들을 기억하듯 기념비 아래 적힐 문장은 단 한 줄일 것이다. 전우를 지키는 용기, 군을 살린다. 서준은 그 문장을 입술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어 숨을 길게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 한겨울 바람 속에서도 그의 가슴은 따뜻하게 뛰고 있었다. 밤하늘엔 어느새 눈송이 하나가 살포시 내려와 창틀 위에 앉았다. 그 작은 결정을 바라보며 서준은 미소 지었다. 사라질 만큼 작은 빛이지만 그것이 바로 봄이 움트는 징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리고 그 빛이야말로 최상병의 어둠을 완전히 덮어버릴 새로운 아침의 서막임을 전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봄비가 연병장의 먼지를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폐창고 터엔 새 교육관의 기초가 올라가고 콘크리트 초석 위에 작은 헬멧 모양의 동판이 묻혔다. 전우를 지키는 용기, 군을 살린다. 동판을 매만지던 공병대원이 우리 이 글씨 때문에라도 허튼 짓 못하겠네요 하고 웃자 옆에 있던 신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폭력의 그림자를 기억하는 세대와 그것을 역사로만 배우게 될 세대가 같은 어깨선으로 나란히 서 있었다. 그날 오후 이서준은 드디어 일병 계급장을 달았다. 승급 신고가 끝나자 강지훈 사단장은 그를 따로 불러 말했다. 진급 축하한다. 하지만 계급보다 더 큰 사명이 있다. 저 기념비가 사라지지 않도록 매일 내 모습으로 증명해달라. 서준은 경례 대신 주먹을 가슴에 얹었다. 떠올랐던 악몽은 더 이상 손끝을 떨게 하지 않았다. 대신 전우라는 두 글자가 맥박처럼 힘차게 뛰었다. 해질녘 저녁 자무를 앞두고 박진태가 부대 도로 끝에서 손주를 기다렸다. 바람결에 군악대의 저녁 나팔 소리가 흘러들자 노장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맺혔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다. 박진태는 고개를 저으며 손주의 어깨를 감쌌다. 내 목소리가 너를 살렸고 내 전우를 살렸다. 내가 군에 남긴 별 2개보다 네가 세운 이 헬멧 한 조각이 더 빛난다. 밤이 깃들 무렵 생활관 창문 너머로 초승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서준은 배지를 벗어 머리맡에 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다시는 누군가를 삼키지 못할 터였다. 창고 대신 교육관이 세워질 자리에서 새벽마다 울려 퍼질 전후 보호 구령이 이미 귓가에 들려오는 듯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하다. 진짜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에서 시작된다. 별 2개가 잠든 뒤에도 작은 휘장 하나가
군을 다시 살렸다. 폭력 앞에 침묵은 공범이며 고개를 든 한 이등병의 목소리가 수많은 굳게 닫힌 입을 열었다. 용기는 전염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우가 함께 걸었다. 군인은 외적과의 전쟁보다 먼저 내 곁의 동료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상처는 흔적이지만 치유는 선택이다. 피멍은 옅어지고 그 자리에 연대의 문장이 새겨질 때 기로소 역사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비 아래 새겨질 작은 글귀 한 줄. 용기를 버리지